왜 책을 읽나요? 씨앗들은 모두 다 기다림의 천재다. 모든 식물의 씨앗은 단단한 껍데기에 감싸인 배아 상태로 싹을 틔울 기회를 엿보며 무한정 기다린다. 기다림에 처해진 씨앗의 운명은 가혹하다. 숲의 산책자들은 큰 나무들을 올려다보지만 제 발 아래를 살펴보는 법은 드물다. 땅에 떨어진 그 많은 씨앗들을 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부엽토로 덮인 흙에 떨어진 씨앗들은 발아의 기회를 엿보지만 다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다. 씨앗들 중 절반 이상은 죽고 만다. 불운하게도 새의 먹잇감이 되는 씨앗도 있다. 씨앗들이 싹을 틔울 기회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비극의 흔적은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숲은 어떤 씨앗에게 싹을 틔워 생명이 번성할 기회의 장소이지만 어떤 씨앗에게는 죽음의 자리인 셈이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기다린다. 기다림이란 그 대상을 넘어서는 숭고한 행위라는 것. 기다림은 대상에 대한 불가능한 연모 속에서 자기를 소진시키는 일이다. 기다림은 언제나 대상을 추월한다. 그런 까닭에 그 대상이 끝내 도착하지 않더라도 기다림은 그 자체로 숭고해진다. 인생은 많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기다린다. 그 많은 기다림이 실패로 끝나고 우리는 기다리는 일이 무모하다는 걸 깨닫는다. 모든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죽음과 만난다. 당황스럽지만 죽음은 모든 기다림의 종말을 선언한다. 왜 책을 읽나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독서는 기억과 내면 감정을 일깨우는 사색으로 삶을 이끄는 활동이다. 독서할 때 우리는 침묵과 고독에 휩싸인다. 침묵이 머리 위에 들이우고 고독은 우리를 씨앗의 껍데기같이 감싼다. 우리는 배아 상태에서 몽상에 빠져드는데 그 사이 책은 우리를 현실과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 독서는 마법의 열쇠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문을 열어주는 동료자와 같다. 독서를 통해 내면의 공허를 채우고 우리 안에서 그르렁거리는 인식욕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아둔한 짐승에서 예민한 감수성과 취향을 가진 존재로 발명된다. 독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존재의 발명 행위인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너여워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은 자기 수련 혹은 자기 수양의 도를 가리키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독서 행위일 테다. 공자의 기억력과 교양은 모두 책을 통해 얻었을 것이다. 독서란 배우고 익히며 자기 안의 무지를 깨고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다시 공자는 말한다. 한 가지를 아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보다 못하다.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성찰할 계기를 주고 더 높은 이상을 품게 하며 고매한 인격을 닦는 유력한 수단이 되어준다. 무엇보다 독서는 기쁨을 구하는 일이다.
내 경험을 돌이켜보면 책 읽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닌 기쁨을 훔치는 시간이고 외로움에 처한 헐벗은 영혼의 기쁨을 수혈하는 일이다. 새벽의 고요 속 무릎에 담요를 덮고 어젯밤 택배로 도착한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사람은 타인의 사유와 경험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좁은 사유와 유한한 경험의 영역을 확장한다. 펼쳐진 책은 의미의 바다고 책은 우리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로 이끈다. 독서 행위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고 미지의 가능성과 세계를 향해 모험에 나서는 일이었다. 독서는 정신의 쇠락 그리고 망각과 맞서며 궁극의 나를 찾고 나다움을 행복하려는 상상의 모험이다. 독서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한다. 또한 불사의 삶에 대한 무의식을 자극한다. 아울러 독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행복의 열망은 이곳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법이다. 독서는 메마른 현실에서 행복으로 향하는 도피고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행복의 경험이다. 독서가 기쁨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토록 오랜 세월 그것에 파묻혀 지낼 수는 없었을 테다. 목매함으로 방황하던 20대에도 내 곁에는 책이 있었고 인생이 난파하여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던 40대에도 곁에 책이 있었다. 인생의 수많은 파란과 곡절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몸을 웅크린 채 꾸역꾸역 읽었던 책 덕분이었다.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책은 우리 안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를 타성의 감옥에서 수인으로 사는 존재를 해방시킨다. 이 새벽 내가 책을 읽는 것은 나라는 감옥, 고독이라는 감옥, 불행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 것이다. 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나에게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혼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다. 책을 읽는 사람은 나날이 젊어지고 불멸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책을 읽는다.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읽어치운 뒤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물론 그것은 바닷물을 다 삼키겠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욕망이다. 나는 오늘도 종이책 읽기에 열중한다. 지하철 좌석에 나란히 앉은 사람들 모두가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채 열중한다. 종이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는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디지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읽기와 문해 기반의 문화가 끝나고 디지털 문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대전환의 시기로 들어섰다는 여러 조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소셜미디어에서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 데 쓰는 디지털 뇌를 장착한 젊은 인류가 몰려온다는 사실이다. 디지털 기기를 쓰는 데 익숙한 젊은 인류는 종이책 읽는 사람들이 가진 고요한 눈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 날마다 디지털 기기에 코를 박고 사는 동안 젊은 인류는 고요한 눈을 키울 시간도 동력도 다 잃는다. 디지털 기반 환경 속에서 그토록 많은 정보 자극에 주의가 흩어지면 제 신체를 제어하고 텍스트에 몰입할 인지적 인내심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이책 읽기에 대한 주의력의 질이 낮아진 탓에 읽기를 통해 얻는 비판, 성찰, 상상, 공감, 연역, 귀납,
분석의 기술과 능력에서도 점점 더 멀어진다. 우리는 읽기가 후천적 학습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다 안다. 애초 호모사피엔스의 뇌에는 읽기 능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선조는 몇만 년 동안의 역사를 문맹인으로 건너왔고 문자 없이 살아온 원시인의 뇌에는 문자를 읽거나 해독할 능력이 전무했다. 문자 발생 이후 6천년 동안 인류의 뇌는 비로소 읽는 뇌로의 진화를 시작했다. 구텐베르크 활자가 나온 뒤 인쇄와 재책의 기술 발달과 종이의 양산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자 인류의 뇌는 읽기에 최적화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문명의 시대로 들어오며 인류의 뇌는 디지털 기기가 쏟아내는 수 기가바이트의 정보 과잉으로 인해 인지적 과부하에 걸린 상태다. 뇌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단순하게 압축하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별한다. 느긋한 읽기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 뇌는 읽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복잡한 생각이 필요 없는 단순한 원시인의 뇌로 돌아간다. 단순하게 말해 원시인의 뇌란 읽기 회로가 퇴화된 뇌다. 뇌는 잘 알려진 협소한 집식에만 기대면서 나태한 휴면 상태에 빠진다. 이것이 디지털 뇌의 시대에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변화다. 그동안 강연 초대를 받아 다니면서 자주 종이책 읽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말했다. 책을 읽는 게 생업과 연결된 일이라 독서 강연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읽기는 내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읽기는 타인의 사유와 경험을 취함으로써 내 좁은 사유와 유한한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다. 펼쳐진 책은 의미의 바다고 책은 우리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로 이끈다. 독서 행위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고 미지의 가능성과 세계를 향해 나서는 지적인 모험이다. 우리는 그 모험을 통해 정신의 쇠락 그리고 망각에 맞서며 궁극의 나를 찾는 것, 새로운 인지적 지평을 키운다. 읽기의 효과는 뚜렷하다. 읽기는 전반적으로 정보 편집력 키우기,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력 키우기, 여러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능력 키우기, 본질을 통찰하고 복잡한 사고 능력을 키우기에서 탁월한 성과를 드러낸다. 나는 날마다 책을 구해 읽고 그 읽기 경험을 통해 내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 내적인 변화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강연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문자를 보는 게 아니다. 우리의 눈은 문자 위에서 쉬지 않고 미친 듯이 광학적 춤을 추고 뇌는 상상의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 이 춤과 날개짓이 독서 행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춤과 날개짓으로 배는 저 먼 다른 나라로 나아간다. 책은 떨어져 있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달이다. 읽기에 빠진 사람은 책을 매개로 눈앞의 현상 세계와 내 안의 세계를 연결한다. 책은 돛대가 달린 배이고 동시에 그 배는 독서 삼매경에 빠진 우리 자신이다. 바람이 배를 밀고 저 먼 바다를 거쳐 낯선 나라로 데려간다. 읽기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꿈결 같은 여행을 한다.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드는 찰나 우리는 책에 코를 박고 시작한 이상한 나라로의 몽환적 여행에서 다시 현실로 귀환한다. 인류는 수천 년간 구술 문화 시대에서 문자 문화 시대를 거쳐 구텐베르크 이후 시대로 넘어오면서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읽는 뇌로 진화했다. 뇌가 읽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회로가 바뀌고 배선과 그 구조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지속적인 읽기는 뇌의 인지적,
언어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은 뇌를 돌이킬 수 없는 읽는 뇌로 바꾸었다. 인지신경학자인 메리엄 울프의 책 읽는 뇌에 이어 신작, 다시 책으로를 흥미롭게 읽었다. 울프는 읽는 뇌 안에서 뉴런의 연결망이 음속 수준으로 빠르게 자동 반응해야 하고 다시 같은 속도로 뇌 구조 전역에 걸쳐 연결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읽는 뇌는 깊이 읽기를 통해 인지적 공간으로 솟구쳐 올라 도약한다. 그 도약의 절정이 바로 통찰이다. 통찰은 지식의 저장고인 뇌 속에서 미지의 것이 호련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읽는 뇌는 지식과 정보의 해석을 넘어서서 통찰이라는 눈부신 도약을 이루는 뇌다. 울프는 깊이 읽기가 사라지고 책 읽기에 흥미를 잃은 세대가 새롭게 마주친 디지털 매체로 둘러싸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주목한다. 디지털 매체가 읽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디지털 뇌가 우리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를 펼쳐서 보여준다. 읽기는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내 뇌로 옮겨 놓는 행위가 아니다. 특히 깊이 읽기는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 인지적, 지각적 차원의 변화를 만드는 활동이다. 지금 인류는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디지털 기기로 둘러싸인 새로운 기술적 환경 안에서 우리 뇌는 속도와 즉각성, 고강도의 자극, 멀티태스킹, 대량의 정보를 선호하는 상황에 노출되고 그에 따른 변화의 강제 속에 놓인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젊은 인류는 더 이상 읽는 뇌의 집중력, 그리고 심심함이라 부르는 정신의 둔조 상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영원히 잃어버린다. 이미 멀티태스킹에 길들여진 디지털 뇌는 심심함에서 벗어나려고 조바심 치면서 끊임없이 디지털 자극을 갈망한다. 디지털 뇌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에 잠긴 채 초점을 잃고 외부 자극을 찾아 항시 주의 집중 과잉 상태에 놓인다.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만드는 새로운 기술 문명적 환경에 맞춰 디지털 뇌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고 느긋한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읽는 뇌로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문제는 읽는 뇌에서 멀티태스킹이 쉬운 디지털 뇌로 갈아타는 순간부터 주의 집중 과잉 상태에 빠지며 다시는 읽는 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읽는 뇌가 사라지면 종이책도 사라진다. 그 빈자리를 디지털 기기가 만드는 가속의 에토스가 채울 것이다. 요즘 지하철을 승차했을 때 자주 마주치는 광경이 그것이다. 이제 더는 아무도 종이책 읽기에 느긋하게 빠져들며 관조적 삶을 즐기지 않는다. 종이책의 시대와 완전하게 결별한 뒤 과연 인류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웃고 슬퍼하며 노래하라. 과거에 견주자면 사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으려는 삶의 태도는 최근 주목할 만한 흐름을 이루는 듯 보인다. 이것은 공허한 행복이 아니라 손에 쥐고 실감할 수 있는 행복에 제 삶을 비끌어매려는 태도와 연관된다. 영화 꾸베시의 행복여행은 사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보여준다. 감독 피터 첼섬은 행복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한 정신과 의사를 통해 동화 같은 행복론을 펼쳐낸다. 감독은 행복이 남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지 않는 것, 자신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소명에 응답하는 것,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 천국도 무슨 일이든지 자기 일을 사랑하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아주 뚜렷한 전언을 보여준다. 가난한 시인 천상병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라고 호기롭게 외친다. 그 행복의 근거로 집, 아내, 막걸리, 무자식, 하나님이라는 백을 든다. 한마디로 집과 아내가 있고 시인이라는 명예가 있고 막걸리 마실 용돈이 있으니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다. 어쩌면 누구보다 더 참담한 불행의 조건에 처해진 시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니 동양적 자족의 철학의 바탕을 둔 초긍정주의 행복론은 기이한 감동을 남긴다. 사치와 환상을 쫓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사치와 환상은 행복의 실체가 아니라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을 바라고 구하는 것, 물질의 규모를 키우는 삶은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모든 불행과 정신적 고뇌의 원인은 정신이 물질에 대한 애착과 결부되어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전곡을 찌른다. 우리 정신이 물질을 탐하는 한 행복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 도리어 어떤 불행과 고뇌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한다. 물질에 매인 정신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 탐욕은 자기를 삼키고 이윽고 타인마저 삼킨다. 탐욕에 빠진 정신은 흉측한 괴물로 변해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지금 세계에는 기아와 살인과 재난에 둘러싸인 채 불안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또한 삶은 얼마나 짧고 비천하며 슬픈가. 불꽃은 아름답지만 곧 차갑게 식은 재로 변한다. 꽃은 화사하지만 인을 시들고 달은 둥글게 차올라 빛나지만 곧 야윈다. 인생에서 아름다움은 금세 퇴색하고 젊음은 빨리 지나가며 모든 사랑은 시든 꽃이 지듯 사라진다. 곁에 영원히 머무를 것 같던 친구도 언젠가는 떠난다. 우리는 혼자 남아 자기 삶을 견뎌야만 한다. 삶은 행복보다는 견뎌야 할 것, 늘 초극을 재촉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 삶을 직조하는 시실과 날실은 불행과 슬픔이다. 우리는 늘 삶이 펼쳐놓은 비극과 불행에 맞서 싸운다. 그 싸움에 이겨야만 행복은 겨우 한 줌의 안식으로 다가올 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의 행복한 가정은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라는 첫 문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문장은 모든 행복과 불행이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암시를 함축하고 있다. 단란한 가정은 험한 폭풍우 치는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다. 불행을 안고 있는 가정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 사랑은 음습하고 사악한 불행의 그림자를 물리친다. 그런 까닭에 사랑으로 이룬 가정은 지상 천국이다. 행복은 공허한 삶의 저 반대편에 있다. 행복은 고귀한 야망이자 찰나의 몽환, 강렬한 감정, 불가능한 도취이기도 하다. 행복을 긍정적인 감정의 전율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실감은 어떤 느낌일까? 작가인 뱅상 세스페데스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마치 나의 육신이 땅구멍 하나하나를 통해 세계를 흡입하며 그 과즙을 빨아먹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세계를 빨아들이며 자기의 자아를 한껏 확장시킨다. 슬픔이나 불행이 삶을 축소하고 해체한다면 행복은 충만 속에서 자기 존재를 세계 저편으로 확장한다. 빙상 세스페데스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맑게 갠 날, 더 이상 우리가 저 둥그스름한 지평선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은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아마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상실하는지도 모른다. 행복은 물질적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 속에서 느끼고 향유하는 능력에 깃드는 무엇이다. 살아있음 자체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지속되리라는 신뢰 속에서 만끽하는 감정이다. 행복은 늘 작고 단순한 것에 속해 있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새소리에 잠깬 여름 아침, 자두 하늘, 탁 트여 빛나는 바다, 깊은 숲이 있는 산속 고요, 대숲에 사락거리는 바람소리, 아름다운 시로 가득 찬 시집 한 권, 갈증 날 때 차가운 물 한 잔, 모르는 여인의 친절한 미소, 누군가의 배려와 호의, 우정, 건강한 정신과 신체, 숙면, 산책, 따뜻한 담요, 여행지에서 기분 좋은 1박. 내 경험에 따르자면 누구나 꿈꾸는 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더 많이 꿈꿔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매혹적인 것을 쟁취하기 위해 거침없이 뛰어드는 사람, 두려움 없이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을 쫓지 마라. 우리는 이미 행복하다. 다만 그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고 누리지 못할 따름이다. 행복을 갈망하며 그 뒤를 쫓는 순간보다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게 더 낫다. 행복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행복의 강박증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많은 심리학자, 철학자, 정신과 전문의들은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을 하지만 행복은 정작 가장 가까운 곳, 즉 내 자아와 내적 질서 속에 숨어 있다. 그것을 찾아서 느껴라.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 불행과 행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늘 불행하다. 왜 그럴까? 사람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행복의 기질이나 불행의 기질이 있는 것 같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것을 더 크게 보고 그 기쁨을 키우는 반면 자기 불행의 요인은 작게 바라본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자기 행복은 축소하고 오직 불행만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며 괴로워한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다면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더 크게 보라.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칙칙하다. 그것은 가난의 참담함이나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연관되어 있다. 그 칙칙함은 어렸던 내가 신앙 고난한 세월을 헤쳐나오며 느꼈던 불행의 색채였으리라. 나는 가난으로 인해 갈망하는 것을 포기했다. 어렸을 때 평생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산다면 행복해지리라고 상상했다. 그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쉽게 진절머리 나고 지겨워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30대 때 출판사를 운영하며 꽤 큰 돈을 쥐었으나 행복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겉보기에 물질의 풍요로 화사했지만 내면은 빈곤하고 암울했다. 일에 내몰리며 영혼은 고갈되어 생기발랄함을 잃고 기쁨은 바닥을 드러냈다. 한때나마 나는 전전긍긍하며 행복을 쫓아 살았던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다.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자동차를 샀다. 비싼 음식을 사 먹고 더 좋은 옷을 걸쳤지만 내가 바라는 행복은 오지 않았다. 행복이 야망으로 바뀌는 순간 행복은 내게서 멀어져 갔다. 내가 갈망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고 믿었으나
그 생각은 틀렸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행복을 쫓고 있는 한 행복에 다가서지 못한다. 그대가 갈망하는 바를 버리고 이미 목표도 욕망도 없고 행복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세상의 거친 파도는 그대 마음에 미치지 않고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 행복은 파랑새와 같다. 쫓아가면 파랑새는 멀리 날아간다. 파랑새가 스스로 우리에게 날아와 깃들게 해야 한다. 그러니 애써 행복을 쫓지 마라. 행복한 사람은 잘 웃는다. 웃음은 내 안의 생기와 맥동하는 기쁨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만족과 기쁨의 표현이다. 삶을 견디고 더 많이 웃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는다.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하고 깊이 잠들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은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믿기 힘들 만큼 단순하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자기다움을 찾고 그 삶에 충실한 사람이다. 본연의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소박하게 먹고 욕심을 비우고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살며 타인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쁨과 보람으로 채우는 삶에 행복의 파랑새는 날아와 깃들리라.